헌법재판소가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바꾸라면서 이른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낙태를 할지 말지 여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말까지 낙태 처벌과 관련된 법률을 모두 고쳐야 합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신 기간과 사유 등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5시간 뒤인 내일 새벽 1시쯤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한에선 오늘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자력 갱생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100년 되는 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장소인 중국 상하이에서도 독립유공자 후손과 여야 5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임시정부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만들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건의 목격자인 윤지호 씨가 뉴스룸 2부에 출연합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CD로 만들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오촌 조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를 상대로 동영상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를 동원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정보국 문건에 적혀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신축호텔 밀집 지역입니다. 밤 시간인데도 객실 대부분 불이 꺼져 있는데요. 관광객이 늘 것을 기대해서 호텔들이 마구 생겨났지만 정작 손님이 줄면서 영업을 중단한 곳도 많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낙태죄는 합헌이다! 낙태죄는 해제해라! 자기 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1953년에 생긴 낙태죄가 66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를 할지 말지 여성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여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도 숨어서 낙태 시술을 받고 그러다 생명을 잃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헌재 결정을 놓고 한쪽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뒀습니다. 10달의 임신 기간,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20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양육 기간도 거론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시기에 낙태를 처벌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연간 5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지만 처벌은 거의 없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할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을 조화롭게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7명과 달리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의 편승에 낙태를 허용하면 우리 역시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7년 전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명권을 보호할 때 태아와 인간을 나눠서는 안 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주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생명권 보호에 있어 태아와 출산 이후의 사람을 구분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랐는지와 관계없이 태아도 생명권을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7년 전 헌재 결정에선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앞선다고 봤습니다. 오늘 헌재는 지금처럼 낙태를 처벌하는 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선권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2년엔 처벌이 가벼워질 경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걱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에선 낙태를 처벌한다고 해도 출산하게 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을 고칠 때 임신 14주에서 22주 사이에 낙태를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학업이나 소득, 맞벌이 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도 고려하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도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와 관련된 법을 고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때까진 낙태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 신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는 헌재가 기준으로 삼은 임신 22주 안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22주가 지나면 태아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출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이유를 묻지 않고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14주와 22주 사이에서 낙태가 허용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도 얼마나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유전병이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 성폭행에 따른 임신,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정할 때, 맞벌이인데 육아휴직이 어려울 때, 결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을 때 등도 고려하라는 겁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빠르게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66년 만에 낙태죄가 사라지게 됐지만 법 테두리 밖에서의 논쟁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환영한 반면에 일부 종교단체 등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환호했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국가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쟁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쪽에선 항의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뻔뻔하게도 태아 살인회를 인정하는 나라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하고 말았다. 낙태를 허용하라는 쪽은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을 시작으로 의료인, 활동가들이 나왔습니다. 낙태를 당연시 하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성을 도구 삼아 사회를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위정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낙태를 처벌하라는 측은 몇 달 전부터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태아의 사진을 들고 아이에게도 눈과 코, 심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 며칠 후부터 아이는 생명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헌재 결정이 나오자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종교계는 유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이에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해온 의료계는 오늘 헌재 결정을 반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7개월째 이어진 낙태 수술 거부도 곧 끝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또 낙태약은 허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은 7달째 낙태 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복지부 조치에 반발해 내놓은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수술 거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성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 하지만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이 바뀌기 전엔 공식화하긴 어렵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임신 초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입니다. 현재는 임신 22주까지를 제한했지만 좀 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뒤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현재 불법으로라도 낙태 수술을 받으려면 수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낙태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낙태약이 허용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동안에는 낙태 자체가 불법이니 의사가 공식 처방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처방전도 없이 유통됐고 의사 도움을 못 받아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낙태약 같은 새로운 낙태 수단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채 5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죠. 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한마디 내놨습니다.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이런 얘기였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한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도 곧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멈춰섰던 북미 관계가 다시 한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 있는 안혜근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 기자, 한미 정상회담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잡혀 있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에, 내일 새벽 1시에. 네, 그렇습니다. 먼저 두 정상 내외가 먼저 만나고 다음에 양측에서 3명이 더 참석하는 소규모 회의가 이어집니다. 여기엔 우리 측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조윤재 주미대사가 함께하고요. 미 측에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안보보좌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자리를 합니다. 이 회동이 끝나면 두 정상과 관계자 9명이 참석하는 실무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이 1시간 이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내외가 같이 만난다고 해서 이게 정상회담이 단독회담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오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팩트체크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지요.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 등을 먼저 만난다고 일정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까요? 문 대통령은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먼저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만나고 다음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비공개 접견인데 정상회담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어떻게 보는지, 북미 간 대화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와 관련한 이전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합의 없이 양쪽이 돌아섰기 때문에 양쪽을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무슨 카드, 이건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현재에서는 이제 몇 시간 남겨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국면이 지난해 5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을 때와 비슷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정상 궤도 위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단번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멈춰서 있던 북미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예, 워싱턴에서 안의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당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담 이후에 처음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자력갱생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대북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노동당 전원회의를 지도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단상 위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지난해엔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위상이 더 강화됐다는 게 통일부의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취지를 설명하며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현안에 대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고 자력갱생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지난 9일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 이어 어제 당 전원회의에서도 경제발전 메시지에 집중한 겁니다.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첫 대의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국가 최고 수반인 국무위원장에 다시 추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2기가 시작되는 자리로 국가기관 인사도 이뤄집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라인은 큰 틀에선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팩트체크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5시간 뒤면 한미 두 정상이 백악관에서 만나는데 청와대가 엊그제 회담 일정을 설명하면서 단독 회담의 시작을 부부 동반으로 한다고 밝혔죠. 이걸 두고 사실상 단독 회담 일정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들이 좀 분분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이런 해석을 기사로 내면서 온라인에서는 시작도 하지 않은 회담을 두고 이미 실패한 회담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팩트체크하죠. 오대영 기자가 국제 저널리즘 행사에 연사로 초청돼서 미국 출장을 갔기 때문에 이가혁 기자가 팩트체커로 오늘 대신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두 정상의 단독 회담 정말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미국에 가 있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설명을 내놨는데요. 예. 오벌 오피스에서 두 정상의 부부가 만나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두 영부인은 별도 일정을 위해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두 정상만 남아서 말 그대로 단독 정상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예. 사진만 찍고 나오나요? 아니면 뭐 더 시간을 이건 아직 모릅니까? 친교를 겸했다고 했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면 사진만 찍고 나오고 거기서 몇 마디 더 할 수는 있는 건데 왜 뭐 아예 단독 회담은 안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을까요? 그제 지난 9일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론에 그 회담 일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양국 정상 내외 간의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이 표현이 마치 단독회담 내내 영부인들도 계속 함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물론 외교 관례상 회담 전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두 정상의 일정을 밝히지 못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저 그 문장을 단어만 놓고 보더라도 내외 간의 친교를 겸한다. 내외가 일단 참석을 하는데 겸하지만 그다음은 단독 회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자회담이 아니라. 네. 그 문장만 놓고 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왔는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예. 아무튼 단독 회담이 열리긴 하는군요. 근데 잠시 동안 얘기는 하지만 굳이 왜 그러면 부부 동반이냐 이런 의문도 가질 수는 있죠. 결국 양국이 서로 조율한 일정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2017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부부 동반으로 만난 그 시간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이번에 백악관이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 때도 이렇게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부부를 초청을 해서 회담을 시작한 전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때도 시작만 하고 부인들은 빠졌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일이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빠진 경우도 있고 조금 더 기자회견까지 같이 있었던 경우도 있긴 한데요. 예. 어쨌든 시작을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만남은 한미 관계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키는 목적도 있다면서 이 단독 회담 시작 때 두 정상 내외가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은 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예. 자, 부부 동반 때문에 단독 회담 시간이 부족해지면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그런 논의를 위한 시간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혹은 뭐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결국 뭐 친교만 쌓고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사실 이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실무자들이 미국으로 먼저 건너가서 사전 협의를 줄곧 이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딱 두 정상이 만나는 그 절대적인 시간 그 자체만 갖고 회담의 성과를 전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내일 새벽 1시 이후에 보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엠바고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만 일정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 오벌 오피스에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또 9명씩 배석하는 확대 회담에서의 논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뭐 전례를 보더라도 단독 회담 시간이 계획과 다르게 뭐 더 길어진 적도 있고 짧아진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경우만 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즉 부부 동반 때문에 단독 회담이 짧아져서 회담이 부실해진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오늘 팩트체크를 대신해 주셨고 다음 주에도 좀 나와줘야 되죠? 네, 오대영 기자가 출장 복귀를 예. 안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정확히 100년 전 오늘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상하이 현지에서 임시정부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서울 여의도 공원과 전국 각 지역에서도 기념식이 진행 중인데 먼저 서울 여의도 공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죠. 김나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기념식은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시간쯤 전부터 행사가 시작됐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가 1919년이기 때문에 19시 19분, 그러니까 저녁 7시 19분부터 행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 장소가 여의도 공원인 것도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 1945년 광복 사흘후인 8월 18일에 우리 광복군 4분이 처음 착륙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은 공원이고 광장이지만 당시에는 경성 비행장이었습니다. 이 장준하 선생 등 광복군 4분이 중국 서안 비행장을 출발해서 바로 이곳에 착륙했던 겁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 비쳤던 그 비행기는 바로 그때 타고 내려왔던 비행기와 동종의 모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행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예,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오늘 행사에는 이 독립유공자 유족과 이낙연 총리 등 정부 인사들, 또 일반 시민들까지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뮤지컬 공연도 있었고 임시 헌장 낭독 등들이 진행이 됐는데 방금 전에는 이 총리가 기념사도 읽었습니다. 이 총리는 임시정부 선현들을 추모하면서 이 선현들이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도와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행사장에서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921년 상하이에서 있었던 임시정부의 신년 하례회도 재연됐습니다. 상하이로 간 국회 여당 5당 대표들이 그날 행사를 그대로 따라해봤습니다. 지금도 상하이 힐튼 호텔에서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1921년 상하이 영안백화점에서 열린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요인들의 신년 하례회 모습입니다. 백화점 옥상에 김구와 안창호 선생 등 59명이 모여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국회 여당 5당 대표 등 의원단이 그날을 재연했습니다. 신년 하례회 8개월 전 임시의정원 의원 29명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격인 임시연장을 채택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일제가 빼앗은 대한을 되찾고 황제의 제국이 아닌 백성이 주인인 민국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태동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 하루 임정 상사에는 500개 팀 2천여 명이 찾아 임정 100년을 기렸습니다. 김구 선생의 피신을 도왔던 중국인 추푸청 선생의 손녀는 새로운 100년을 바랬습니다. 我们希望就是这个新的100年能够延续朱福成先生和金九先生铺下的友谊之路，永远走下去。 이 시각 독립운동가 후손 등 한중 두 나라에서 600여 명이 모인 기념식이 상하이 힐튼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민족 통일과 더 성숙한 민주국가를 만드는 게 100년의 과제죠. 임정의 탄생지이자 보금자리였던 상하이에서 동북아 평화의 미래 100년이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상하이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주식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사실상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국민 눈높이 수준을 넘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판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나오면서입니다. 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재산의 절반 이상이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입니다. 이 두 회사는 군장에너지라는 열병합 발전 회사의 지분 73%를 갖고 있습니다. 군장에너지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난해 두 회사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OCI 변호를 맡았던 이 후보자 남편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파악된 사실이 있는지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사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내부 거래 의혹이 나오면 통상 한국거래소가 내사를 해 혐의점을 찾고 이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섭니다. 야당도 정식 조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금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2017년 주식 투자 논란에 스스로 물러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런 순서를 밟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후보자를 기소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가수 정준영 씨를 포함해 여러 연예인들이 얽힌 불법 촬영물 사건과 관련해서 몰래 영상에 찍힌 여성들이 대화방의 일부 인물들을 특수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취재팀이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있던 카톡 대화방엔 강간이란 단어가 최소 2차례 언급된 걸로 알려집니다. 또 기절 같은 단어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최근 단체방에 있던 일반인 1명을 강간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카톡방 자료를 공익 제보한 변호사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 성폭행이라 추정할 만한 사진 영상을 포함해서 한 10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피해자분들하고 접촉을 했어요, 최근에.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은 자료를 살핀 뒤 자신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술을 거의 먹지도 않았는데 정신을 잃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때문에 마약류나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 변호사와 해당 여성들은 대화방에 있던 일부 인물들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9시 30분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합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지난 2015년 수사에서 경찰이 마약 파문에 휩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를 봐줬다는 의혹도 여전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 2명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 2015년 황하나 씨의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한 결과 부실하게 수사한 걸로 확인됐다며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로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황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입건됐지만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에 황 씨를 재판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가 한 차례 바뀌기도 했습니다. 최근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수사 담당자는 황 씨가 남양유업 쪽 사람이란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박유천 씨도 불러 황 씨에게 마약을 권유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구속된 황 씨는 내일 오전 검찰로 넘겨져 계속 조사를 받게 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재조사로 전직 언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다른 가해자들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2009년 3월입니다. 9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전직 언론인 조모 씨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 장 씨가 문건에 남겼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해당 인물들의 강요와 성폭력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든지 혹은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5.18 광주항쟁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권력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돼서 이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서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사건의 목격자로 특별법 추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배우 윤지호 씨가 2부에 출연합니다. 지난해 전화 인터뷰 이후 뉴스룸 스튜디오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최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인물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진 윤 씨의 오촌 조카입니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은 물론이고 성범죄 관련 부분도 원점부터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 수사단이 소환한 윤 씨의 조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오촌 조카 윤모 씨는 윤중천 씨와 연락이 닿는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중천 씨가 각별히 신뢰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과거 윤중천 씨가 별장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카 윤 씨를 내세워 허위 문서를 법원에 낸 적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조카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CD로 제작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가깝고 신뢰한다고는 하지만 이 동영상 제작 같은 어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데 이걸 조카한테 맡긴 것이 그렇게 선뜻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CD 등을 만들기 위한 컴퓨터 관련 지식이 윤중천 씨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컴퓨터와 관련된 작업은 모두 조카 윤 씨가 도맡아 한 겁니다. 실제로 과거 경찰이 확보했던 노트북도 이 조카 윤 씨가 사용했던 겁니다. 이 노트북에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말고도 윤중천 씨가 찍은 다른 동영상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카 윤 씨가 동영상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인물이기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조카 윤 씨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만큼 윤 씨는 본인이 제작한 동영상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사단은 조카 윤 씨를 불러 과거 원주 별장에 누가 찾아왔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민관 기자가 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정보경찰이 이른바 보수단체를 활용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 좌파 인사들이 방청객으로 들어간다면서 어버이연합 관계자 등을 들여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2015년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시 경찰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보수단체를 동원하는 방안을 짜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8월 경찰이 작성한 문건엔 보수단체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조위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릴 때 일반인도 신청을 하면 20명이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좌파 인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수단체가 적극 방청을 해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는 어버이연합 등에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실제로 어버이연합 관계자 등이 회의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8월 이후에 진상규명 소위원회, 물론이고 전원위원회, 그리고 이후에 있는 청문회 등에서 참관들을 하신다는 명분하에 참석들 하셨고요. 경찰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엔 아랑곳 않고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갈등 조장에만 나선 셈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당시 정보경찰이 만든 문건에는 세월호 특조위를 겨냥해서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 서울시를 압박해서 광화문 광장에 있던 유가족 천막을 철거하려던 흔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와 관련된 일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방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 유족들은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참사 이듬해엔 특별조사위원회도 생겨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들을 공격할 방법을 찾는 데 바빴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막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서민경제와 무관하다거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며 여론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문건에선 서울시를 압박해 광화문 농성장을 조기에 철거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최근 검찰은 특조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잘못된 지배 세력, 지배 집단과 같이 하는 관료들은 완전히 이런 게 뭔가 배 있는 것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건들은 2014년 말부터 2016년까지 경찰 정보국이 작성한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보고된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예, 앞서 SBS 미디어 홀딩스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특정 회사에 1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태영건설의 임원이 자신의 아들을 SBS 미디어 홀딩스 계열사에 부당하게 취업시켰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SBS 노조는 태영건설 A 전무가 아들을 SBS 미디어홀딩스 자회사에 부정 취업시켰다고 폭로했습니다. 태영건설은 SBS 그룹 지주사인 SBS 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입니다. 2016년 9월 기간제로 입사한 A 전무 아들은 지난해 1월 입사 1년 4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언론노조 SBS 본부는 당시 회사에서 인력 충원 요청이 없는데도 갑자기 채용이 이뤄졌고 11명 기간제 사원 중 정규직이 된 사원은 A 전무 아들이 유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3월 SBS 컨텐츠 허브 특별감사를 통해 이미 확인됐고 이후 A 전무 아들은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SBS 노조는 특혜 채용 과정에 사주인 윤성민 태영건설 회장의 지원과 묵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전무가 윤 회장의 측근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 측은 지난해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노조는 윤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와 경영 측의 부정 의혹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금호 아시아나로부터 5천억 원의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채권단이 단 하루 만에 퇴짜를 놨습니다. 자구한 내용이 사실상 시간 끌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가서 대주주 일가의 완전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금호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에 채권단이 내놓은 입장은 미흡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겁니다. 앞서 금호그룹은 5천억 원 지원을 요청하면서 경영 정상화 기한을 3년으로 잡았습니다. 3년 안에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아시아나 항공을 팔아도 된다며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3년을 더 기다리긴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사정이 더 나빠지면 그때는 매각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박삼구 전 회장 측이 내놓기로 한 지분도 실제 가치가 200억 원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박 전 회장 일가의 전면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박 전 회장이 물러나고 아들이 경영하겠다는데 두 분이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그동안 30년이란 시간이 있었다며 3년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호그룹은 다음 달 6일까지 새로운 자구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각에선 결국 아시아나 항공이나 계열 저가 항공사를 파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박 전 회장 측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벼랑 끝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강원도 산불로 집이 타버린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임시 조립주택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원래 있던 집 근처에 짓는데 공과금만 내면 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집계하는 재산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마찰도 생기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공공기관 연수원을 임시 거처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입주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을 통해 임시 조립주택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24제곱미터 규모의 조립주택을 원래 살던 집 근처에 설치해주겠다는 겁니다. 집을 새로 지을 때까지 공과금만 내고 지내면 됩니다. 빠른 데는 1개월 내에 또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집을 지을 땐 최대 6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줍니다. 피해를 본 농민들에겐 벽시와 농기구도 무료로 공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병원비를 면제 또는 깎아주고 연금과 전기가스요금 납부일도 최대 1년간 미뤄줄 계획입니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선 사망자가 1명 더 늘어 2명이 됐습니다. 산불이 난 4일 고성에서 숨진 70대 여성으로 당초 사망자로 집계됐다 다음 날 빠졌던 희생자입니다. 이재민은 어제보다 150명 늘었고 시설 피해도 1,000곳 넘게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산정하는 피해 금액이 실제에 못 미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세기의 폭로자냐 아니면 성범죄 전력의 해커냐 하는 논란의 주인공이죠.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안 어산지가 7년 동안 피신해 있던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기밀 문서를 폭로했다면서 미국이 1급 수배자로 지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병 처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어산지는 체포 당시 백발의 흰 수염을 기른 모습이었다고 영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호주 국적의 어산지는 위키리크스에 2010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미국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올렸습니다. 폭로 내용엔 미군 헬기가 이라크 민간인과 외신 기자에 총격을 가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후 1급 수배 대상이 됐습니다. 2012년엔 스웨덴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어산지는 스웨덴 행운 곧 미국 송환이라며 에콰도르에 망명을 요청하고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7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에콰도르에서 모레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위키리크스가 모레노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유포하자 그를 추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결국 에콰도르 대사관은 보호조처를 풀었습니다. 영국 경찰은 어산지가 2012년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체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법원이 그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향도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캄캄한 우주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죠. 특히 블랙홀은 실제로 보지 못한 채 상상으로만 이미지를 그려봤습니다. 세계 곳곳의 과학자들이 손을 잡고 거대한 가상의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서 드디어 이 블랙홀의 진짜 윤곽을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상상하시던 것하고 비슷한가요?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관측한 블랙홀, 동그랗고 까만 구멍을 빛이 감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블랙홀은 빛까지 빨아들여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지나가는 빛마저 블랙홀의 힘에 휘어지면서 주위를 둘러싸자 그 빛 속에 윤곽이 드러난 겁니다.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니 이 블랙홀의 무게는 태양 질량의 65억 배, 지름은 160억 킬로미터나 됩니다. We now know that a black hole that weighs 6.5 billion times what our sun does exists in the center of M87, and this is the strongest evidence that we have to date for the existence of black holes. 블랙홀은 극단적으로 압축된 천체라서 탁구공 절반 크기라도 지구 질량에 맞먹기 때문입니다. 이 블랙홀은 천여자리 은하단의 가운데 있는 M87 은하, 그 은하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5,500만 광년이나 떨어진 이 블랙홀을 관측하기 위해 미국과 남극 등 세계 곳곳에 전파 망원경 8대가 동원됐습니다. 2017년 4월 총 9일 동안 같은 시각 서로 다른 망원경을 통해 블랙홀의 전파 신호를 관측한 다음 컴퓨터로 통합 분석했습니다. 지구 크기만한 가상의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서 블랙홀을 관측한 셈입니다. 해상도가 미국의 허블 천체 망원경보다 1000배나 높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뉴욕에 있는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데이터를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인류가 처음 보는 블랙홀의 영상으로 바꿨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이번 관측은 상상으로만 그려보던 블랙홀의 그림자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것 말고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다시 한번 증명됐고 천문학과 물리학 연구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실제 블랙홀로 증명됐다. 블랙홀의 그림자가 관측된 뒤 과학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물체의 질량이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물체 근처에선 빛조차도 휜다고 했습니다. 1919년 개기일식 때 태양 주변에서 빛이 휘어지는 것이 관측되면서 입증됐는데 100년 만에 블랙홀 주변에서 또 확인된 겁니다. 새로운 연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물리 현상을 직접 앞으로 후속 관측을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은하의 진화라든가 더 큰 스케일의 진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이번 연구는 세계 13개 기관에서 200여 명의 연구자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등에 소속된 우리나라 과학자 8명도 함께했습니다. 한국 우주전파 관측망과 동아시아 우주전파 관측망도 연구에 활용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관측한 블랙홀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은하의 블랙홀 영상도 분석을 거쳐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발가락뼈는 나무에 오르기 쉽게 굽어 있고 어금니는 비교적 자그마하다. 필리핀에서 새로 발견된 화석에 대해서 연구진이 이렇게 설명하며 현생 인류와 다른 새로운 인류라고 분석했습니다. 5만 년 전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춘 작은 키의 인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프랑스 자연사 박물관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이 필리핀 루손섬 동굴에서 발견한 뼈 조각입니다. 어금니를 포함한 치아 7개와 발뼈 등 화석 13점입니다. 분석 결과 6만 7천 년에서 5만 년 전 어른 2명과 아이 1명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나 멸종된 네안데르탈인과는 다른 새로운 인류종입니다. 연구팀은 화석이 초기 인류와 현생 인류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가락뼈는 나무타기에 좋도록 300만 년 전 초기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굽어 있습니다. 어금니는 비교적 단순하고 크기가 작아 호모 사피엔스와 닮았습니다. 다 자란 어른의 키는 121cm 이하지만 꼿꼿하게 서서 걸었던 것도 특징입니다. 연구진은 고립된 섬이라는 지형적 특징이 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발견된 화석이 인류의 진화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새로운 인류에 대해 화석이 발견된 루손섬의 이름을 따 호모 루소넨시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요양원에서 기르던 도사견이 산책하던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요양원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목줄과 입마개 없이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장이 올린 과거 영상을 토대로 다시 취재를 하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도사견 2마리가 개집 밖으로 나온 건 어제 오전 8시쯤입니다. 요양원장 박모 씨는 개집 안쪽을 치우기 위해 2마리의 목줄을 풀고 잠시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개들이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요양원에 다니던 60대 여성은 산책을 하다 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요양원이라는 데에서 도사견이라는 사냥개를 키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개 키우는 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박 씨가 평소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JTBC 취재진은 박 씨에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아이고 도사견들 그런 거를 어떻게 내나요?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목줄을 풀고 이 밖에 나오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한 번도? 아이고 그건 뭐 말도 안 돼.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난해 12월까지 도사견들과 산책한 영상과 사진을 올렸는데 목줄과 입마개 모두 없었습니다. 이번엔 박 씨를 직접 찾아가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1년 안 되면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순해요. 다른 일반 개들하고 같이 나도 물질 않아요. 목줄이나 입마개 안 하신 거네요. 같이 산책하고 다녔죠. 목줄과 입마개는 안 하시고? 예. 취재가 이어지자 박 씨는 해당 영상과 사진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경찰 역시 박 씨가 평소 도사견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350원짜리 중국산 마스크를 12,000원에 30배 넘게 비싸게 판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공장이나 위생이 불량한 곳에서 마스크를 만들던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주택가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왔는데요. 여성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곳입니다. 작업 과정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얇은 장갑 사가지고 껴가지고 따로 비닐 포장 따로 넣는 건 없어요? 또 인천의 한 업체는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350원짜리 중국산 마스크를 효과가 있다고 속여 12,000원에 팔았습니다. 34배나 비싸게 판 겁니다. 다른 업소에서도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속여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당연히 요 마스크인 줄 알고 KF 인증받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일부 작업장에선 비위생적인 환경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에 나서면서 한 달 만에 43곳의 업체들을 찾아냈습니다. 미세먼지를 제대로 막으려면 검증된 업체의 제품인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소셜미디어에 혐한 글을 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기관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연금기구의 도쿄 세타가야 연금사무소 전 소장인 가사이 유키히사는
한국인을 속국 근성의 비겁한 민족이라고 하는 등 혐한 글을 올렸다 적발됐습니다. 일본 연구기금은 직책을 강등시키는 추가 인사를 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다시 식탁에 오를지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판단이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5년 넘게 금지해왔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일본이 WTO에 제소했고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오한희 기자입니다. WTO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지난해 2월 관련 협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정 보고서를 통해 수입 금지 조치가 일본산에 대해서만 차별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28개 어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소했고 최종 판정이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최종 패소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최종 판정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판정 결과에 따른 새로운 조치를 15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 지역에 대한 복구가 아직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한 강요가 피해 복구보다 동료 정치인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아베 총리는 이 강요를 바로 경질했습니다. 줄줄이 있을 선거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사쿠라다 요시타카 올림픽 담당 장관입니다. 같은 자민당 의원 후원회에서 부흥보다 중요한 건 정치가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보다 동료 의원을 우선시한 겁니다. 파문은 컸습니다. 任命責任は元より内閣総理大臣たる私にあります。こうした事態に至ったことにつきまして国民の皆様にお詫びを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 경질은 발언이 나온 지 2시간 만에 초스피드로 이뤄졌습니다. 보궐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2007년 강요들의 잇따른 실책으로 참의원 선거에 패배하고 결국 총리직을 내려놓아야 했던 돼지해 징크스가 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 지역구에 다리 건설을 추진했다고 자랑한 관료도 즉각 사임시켰습니다. 아베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균열이 도처에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政治姿勢や、あるいは見識について、幾度となく問題があると指摘をされながらかばい続けてきた総理の責任が問われる。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겨울이 끝나며 폐장했던 스키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용평 스키장은 어제 내린 폭설을 이용해 오늘 슬로프 한 면을 개장해서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오늘만 100명 넘는 시민들이 찾았는데 스키장 측은 이번 토요일까지 오전에 한해서 슬로프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30분 만에 김포공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기체에 진동이 있었고 엔진 쪽에 불꽃이 났다고 해서 소방차도 수십 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새가 엔진에 부딪혀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180여 명의 승객들은 다른 항공기를 타고 예정보다 2시간 늦은 오전 9시 20분쯤 다시 제주로 떠났습니다. 지난달 15일 3인조 절도단이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던 무게 570kg, 시가 85억 원짜리 황금 박쥐상이 야외에 전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평구는 오는 26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한평 나비 대축제 야외 광장에 이 황금 박쥐상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평군 측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전시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798년 8월 25일 승려 범념 왔다 간다. 1200년 전 경북 울진 성류구를 찾았던 한 승려가 남긴 글입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동굴 안에 새긴 글이 발견됐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며 종유석과 암벽에 남긴 글은 30개가 넘는데 이 가운데는 신라 화랑들의 이름도 여럿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장쑤성 장인시의 공원에 길이 518m의 유리 다리가 만들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다리에 쓰인 유리는 35mm 두께입니다. 제곱미터당 4.7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고 한 번에 2,600명이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다리 일부 구간엔 관광객이 다리를 밟으면 유리가 금이 가고 깨지는 소리가 나도록 특수 효과도 적용됐습니다.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w. 네, 뮤지컬 영화의 고전으로 꼽히는 사랑은 비를 타고 우산을 들고 빗속에서 춤추는 이 장면은 수없이 패러디되면서 지금도 사랑받는 영화사의 명장면입니다. 1952년에 개봉한 이 영화가 2019년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속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오마주한 거죠. 연금술사로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오늘 공개된 이 짧은 영상을 보고 클래식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이라며 칭찬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내일 전 세계에서 새 앨범을 동시 발매합니다. 20초도 채 되지 않는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만으로도 전 세계 팬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 영화처럼 방탄소년단은 팬들을 극장으로 초대합니다. 새 앨범을 들여다보게 하는 영상 속엔 화려한 극장, 눈부신 퍼포먼스가 함께합니다. 그동안 앨범 곳곳에 영화와 문학을 녹여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고전 영화를 활용해 새 노래의 실마리를 던졌습니다. 과거 영화 화양연화와 소설 데미안을 상징처럼 내세웠던 앨범들, 소설 속 유토피아 오멜라스의 파티를 그린 뮤직비디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춘수의 시 꽃의 한 구절, 영화 문라이트의 한 장면은 노래 가사로도 활용됐습니다. 네가 날 불렀을 땐 나는 너의 꽃으로 어느 영화처럼 그대사처럼 달빛 속에선 온 세상이 푸른가.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을 인용하는 오마주, 영화, 소설, 뮤지컬까지 끊임없이 문화를 변주해온 방탄소년단의 새 노래를 향한 기대는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앨범이 Love Yourself, 나를 사랑하자고 이야기했다면 새 앨범은 Rev of the Soul, 페르소나라는 제목처럼 독립된 인격체로서 나를 찾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새 앨범은 예약 판매만으로 한 달째 아마존 CD 부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화려한 퍼포먼스 속에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품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엔 이런 가수도 있습니다. 수수하게 기타 하나로 풀어낸 노래들, 40년을 한결같이 우리 곁의 세상을 노래한 가수 정태춘 씨가 오늘은 그동안 써온 글을 모아서 전시를 열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정태춘 박은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40년. 이번엔 순서를 바꿔 박은옥 정태춘이라고 썼습니다. 장판으로나 쓰는 거친 종이에 적힌 두 글자는 노래. 40년간 불러온 노래처럼 지난 10년 동안 쓴 붓글씨엔 세상을 향한 바람이 녹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노래도 불렀습니다. 너무나 몸매여 뜨거운 그 많은 눈물들도. 우리의 정서를 담은 노랫말과 가락. 정태춘은 1978년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박은옥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읊조리듯 담담하게 부른 노래들,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약자의 아픔을 품었습니다. 다시는 시청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자.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 노래에 대한 사전 검열에 저항해 이를 없앴던 음악인, 한국의 밥 딜런으로 음유 시인으로 불린 40년 노래 인생. 정태춘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폐잔병이라고 우리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이기지 못했으니까.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지금 제주에는 문 닫는 숙박업소들이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2,000곳이 넘습니다. 또 남아있는 곳들은 그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 몫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올레길로 유명한 제주도 법한 마을입니다. 게스트하우스들이 몰려있는 마을 한복판. 무성한 잡초들 사이에 고지서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인이 2번이나 바뀐 끝에 결국 문을 닫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서 손님이 제법 있을 법한 이 게스트하우스도 폐업한 상태입니다. 안에는 식탁과 침대 등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관리를 하지 않은 지 시간이 좀 지났는지 칠이 모두 벗겨져 버렸고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녹이 쓸어버렸습니다. 위에 호텔이 안 차니까 거기서 저가형으로 때리다 보니까 밑에는 이제 호텔하고는 직접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지난 2012년 전통가옥을 개조해 문을 연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올레길 중턱에 위치해 손님들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찾는 사람들이 줄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있는 데서는 광고하고 노출되고 하니까 더 잘 되고 박리담회로 팔아버리고 없는 데는 광고할 돈도 없고 노출도 안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중국인 단체 관광이 끊기면서 제주도 호텔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건 2017년. 이후 호텔들이 가격을 낮추면서 지금은 게스트하우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서귀포 혁신도시입니다. 한 구역에만 10여 개의 호텔이 있지만 문을 연 곳은 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1, 2년밖에 안 된 신축 호텔들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너무 우습죠, 솔직히. 인원은 주는데 가격은 내려가고 은근히 죽어있는 호텔이 많아. 밤이 돼도 불을 켜진 호텔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영업 중인 호텔들의 경우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가격이 셌었어요. 지금은 한 5만 원만 해도 못 받아요. 지금은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4만 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등을 모집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던 한 분양형 호텔입니다. 이미 1층에 있는 편의점은 문을 닫은 상태고요. 중국인을 염두에 둔 문구도 눈에 띄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호텔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양형 호텔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기획 부동산 아니에요? 그것을 왜 가만히 보냐? 그분들은 일단 저 지역으로 분양만 되면 돈을 벌. 일부 고급 호텔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중국 자본을 유치해 지은 한 4.5성급 호텔입니다. 가장 저렴한 이 방의 가격이 원래 34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대폭 할인을 해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제주도 숙박업소는 지난 2013년 2,300여 곳 정도에서 지난해 5,200여 곳, 2배로 늘었습니다. 공급이 넘치지만 아직도 곳곳에선 호텔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숙박시설을 그렇게까지 많이 허가를 대형 숙박시설을 그렇게 허가를 많이 내주나.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입니다. 대규모 휴양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제주 헬스케어 단지. 중국 개발업체가 사업을 보류하면서 2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을 허가시켜주는 형태로 좀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고 과잉 개발로 이어지면서 행정 차원의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레길에 위치한 이곳은 원래 바다가 보이는 자연 그대로의 언덕이었습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을 하려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금은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진행된 난개발은 되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편안한 길은 진보된 기술에서 시작되고 자유로운 길은 까다로운 검증으로 완성됩니다. 혼다 CR-V 파일럿. 완벽해진다는 건 더 여유롭게 보고 더 멀리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더 강해진다는 것. Absolute confidence. Accord.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들이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렸을 때 도달하는 거리가 일광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짧게는 4.3 광년부터 길게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상까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도달한 별들은 같은 시간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또한 존재하는 모순의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감성을 한없이 아름답게 끌어낼 수 있는 별들을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면 그 수많은 감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제 석 달 뒤면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딘 지 꼭 50주년이 되는 날인데 50년 전의 그날, 그러니까 1969년 7월 21일 저녁에 저는 장독대에 올라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마루에 놓인 흑백 텔레비전에서는 닐 암스트롱이 황량한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면서 이것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작은 발자국이지만 뭐라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암스트롱이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그 역사적인 순간에 텔레비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저의 육안으로도 동시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본 그리 많지 않은 지구인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달에는 개수나무와 방아 찧는 토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달에 대한 낭만의 시대는 갔다고 말입니다. 별과 달에서 그렇게 과학은 낭만과 신화를 지워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런 얘기. 1756년 여름 인도 콜카타의 후블리 강변, 벵골의 태수인 시라지의 군대에 포로로 잡힌 영국인들은 매우 어둡고 비좁은 감옥에서 단 하룻밤을 보내면서도 숨막히는 무더위에 대부분 죽고 말았는데 그 악몽의 방의 이름은 바로 블랙홀. 그로부터도 150여 년이 지나서야 아인슈타인은 머나먼 우주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는 블랙홀의 존재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이론 물리학자 킵손의 말처럼 블랙홀은 그 이름의 연원부터가 좀 공포스럽긴 해도 신화의 영역에 더 어울리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신화로 남기엔 틀렸습니다. 과학은 그 존재를 이렇게 공개해버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다 들여다봤으니 이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돌이켜보면 윤동주는 왜 동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별들을 헤었고 아이들은 왜 달에 사는 토끼를 꿈꾸었을까? 그리고 그 거대한 우주의 한 점에도 이르지 못하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가 닳고 분노하고 탐욕을 키우는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앞서 일부에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장자연 씨에 대한 강제추행과 또 장 씨가 남긴 문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신 분이죠. 바로 윤지호 씨입니다. 사실 윤지호 씨는 저희 뉴스룸에는 2번 등장했습니다. 당시 캐나다에서 익명으로 저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나눴는데 제 기억에 작년 6월과 12월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넉 달 만에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네요. 네. 그동안에 이제 다른 매체하고도 인터뷰는 좀 하셨고 또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제가 사전에 듣기로 오늘 윤지호 씨 본인이 직접 겪은 얘기도 하실 얘기가 있다고 들어서 그것이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먼저 전직 언론인 조모 씨의 강제추행 재판에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네. 예. 그때 재판부가 공판 조서상의 내용만으로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나로서는 좀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네. 차원에서 가셨죠? 네, 맞습니다. 예. 또 재판부 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예. 공개 재판에 가면 검사 측에서 요청한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시에 또 공개 재판이었는데 갑자기 비공개 재판으로 변경이 됐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예. 제가 또 증언을 그렇군요. 마쳤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작년 2차례 저와의 전화 인터뷰, 그땐 성함을 물론 밝히진 않으셨으나 네. 그러니까 증언을 위한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것이 장자연 사건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어떤 그 계기도 제공한 것이 아닌가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스튜디오에서 오늘 좀 제가 좀 늦게 모신 편이긴 합니다. 예. 288일 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그 날짜는 제가 아직 세보지 못했습니다. 예.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내용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물론 비공개니까. 네.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당혹스러웠던 것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질문 자체도 뭐 오른손으로 먼저 추행이 있었는지 왼손으로 먼저 추행이 있었는지 어느 부위부터 먼저 만졌는지 그렇게 변호사 측에서 질문이 있었고요. 예. 상당히 뭐 저로서는 어려운 부분이었고 예. 솔직히 방금 제가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졌지만 몇 분 뒤에 어느 손으로 만졌냐고 하면 잘 기억을 못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 또 추행이 허벅지를 언급하는데 허벅지 어디 부분이냐라고 했고 저는 좀 화가 나다 보니 예. 허벅지가 무릎과 사타구니 사이인데 허벅지의 의미를 모르냐고 여쭤봤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또 추행 장면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 변호사 측에서 소리를 내서 웃으셨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네. 웃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웃기냐고 도대체 뭐가 웃기냐고 여쭤봤었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10년 전에 피고인이 또 대질 실문을 할 때 제가 증언을 하는데 또 웃으셨던 바가 있으셔서 예. 그때 당시에도 조서 기록에 또 다 있어요. 웃기냐고 도대체 뭐가 웃기냐고. 예. 그래서 솔직히 그 피고인의 그 변호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 웃었다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끝까지? 뭐 얼버무리면서 허벅지가 뭐 중얼중얼 하셨는데 무슨 예. 말씀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충 그 분위기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신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장자연 씨가 사망한 직후였던 10년 전 조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글쎄요, 지금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달라진 것은 있지만 사실 조사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예. 2009년과 동일하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재수사 자체를 촉구해야 하고 사실 연장이 2달이나 됐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됐는지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바가 없고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 보다 좀 명확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법밖에는 예. 저에게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정도. 그래서 나름의 방법론으로 언론 인터뷰를 택하셨고 네. 굉장히 열심히 인터뷰를 네. 하신 편입니다. 저희가 네. 보기에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쓸데없는 얘기들이 또 나오기도 하죠. 네, 많죠. 다 드셨겠습니다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저러는 것 같다. 네. 라든가 네. 또 심지어는 윤지호 씨가 장자연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느냐. 네. 라든가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물론 저를 한 번도 보신 분들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은 단 몇 초이지만 저는 그 댓글을 보면 정말 장시간 동안 오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데 왜 하냐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예. 솔직히 왜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언니도 그랬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증언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단 한 번도 증언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자발적으로 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한 바 있고 예. 이것이 사실 유서가 아니라 문건인데 예. 그렇게 포장됐고 지금까지 제가 해서 변경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또 공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10년 동안 이순자라는 가명으로 동일하게 증언을 했지만 바뀐 사안이 없었고 예. 제가 공개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말에 대한 신빙성이 좀 더 추가가 되고 이것들을 이 정황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명확하게 수사가 촉구되는 점은 분명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불행 중 다행이죠. 작년 여름에 저희 뉴스룸하고 전화 인터뷰하신 이후에 실제로 어떤 위협을 느끼신 적이 끄떡끄떡하신 데 있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도 몸이 좀 안 좋은데 혼자 머리를 못 감아서 사실 단발로 잘랐어요. 왜 혼자 못 감으십니까? 교통사고가 좀 크게 2차례가 있었고 예. 뭐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지만 근육이 찢어져서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정도 치료를 받다가 와서는 지금은 응급실 한 번 가고 아직 물리치료도 다시 한 번도 못 받았고요.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JTBC에 제가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을 기록한 사건을 다룬 책을 쓴다라고 한 시점부터 예. 제 행방을 이제 추적하시는 어떤 분들이 계셨고 예. 또 사실 어떠한 한 언론사만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은 한 곳이 아니라 저는 개인 혼자지만 제가 상대해야 될 분들은 A4 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거의 한 30명에 가까운 예. 공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법 위에 선 분이시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서 저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죠. 예.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설 경호업체 분들이 네. 도와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는 뭐 예를 들면 여가부라든가 그런 건 안 도와줍니까? 사실상 많은 혜택을 주셨다고 이례적으로 증언자에 대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더 놀라웠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증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제2차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 또한 피해자로서 살아가는데 이미 2차 피해는 발생을 일부분 한 셈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꼭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매니저로 추정되는 사람 네. 뭐 그 전화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했다면서요? 전화는 아니고 사실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권모 매니저가 저에게 저런 뭐 별일 없는 거야, 뭐 JTBC가 널 이용하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라고 제가 방송한 걸 이제 그때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죠. 오히려 제가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아닌 다른 3자를 지목했을 텐데 저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놓고선 또 다른 곳에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인터뷰는 삭제됐다면서요? 네, 제가 수정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수정을 1차로 하시고 2차로는 삭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유력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다면서요? 네. 뭐라고 왔습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와 제가 향초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곳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저와 마치 계속 연락을 했던 사람들처럼 윤지호 씨와 연락이 안 된다 연락처를 남기시고 그래서 교회는 사실 성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셨는데 언니는 이제 당황을 하다 보니까 지호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를 간다는 걸 알아버린 셈이죠, 사실상. 그게 언제 얘기였습니까? 그때가 공교롭게 JTBC와 인터뷰 그쯤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아니, 제 잘못이죠. 곤란함을 많이 드리는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여기까지 솔직히 오게 된 게 다 손 앵커님 덕분이고 JTBC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언론에 대한 신뢰를 못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처음으로 나도 이제 언론에 내 말을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꼭 실제로 만나 뵙고 싶었고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기회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장자연 씨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윤지호 씨 본인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게 된 계기라든가 지금 책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제안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뭐 빌딩 한 채가 다 그 회사의 건물이고 예, 예. 또 파생되는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정말 큰 회사인데 그 회장 내지는 대표님이 처음은 정말 좋은 분이신 줄 알았죠. 근데 어떤 기획사입니까? 그러니까? 네, 기획사요. 예, 예.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20대 중반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마지막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예. 좋은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식사를 하다가 뭐 강남권으로 이사를 와라라고 하셨고 제가 뭐 강남은 솔직히 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예. 하지만 제가 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늦지 않겠다 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으시네요. 뭐 제가 집을 한 채 마련해 드릴 테니 거기에서 제가 그쪽을 뵈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 기획사 대표 되는 사람이 네. 윤지호 씨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는 네.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못 알아들었겠지만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따님이 계셔서. 예, 예. 그렇게 되면 좀 신뢰될 수 있겠으나 너무 분노에 차서 예. 혹시 따님이 밖에서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 아비 된 자로서 기분이 어떠시겠냐고 했더니 이제 노발대발 뭐 이렇게 뭐 혈압이 오르셨는지 막 얼굴이 불그락 예. 하시면서 내 딸은 내 딸이고 넌 너다. 네가 여기 앉아서 이 얘기를 듣는 건 네가 하고 싶은 게 연기자라며 연예인이 되고 싶다며 그러니까 네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너 공부 잘한다며 그러면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신호등의 비유를 하셨어요. 초록불일 때만 건너야 되는 게 아니다. 빨간불에도 내가 건너올 수 있게 해주는데 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심지어 굉장히 뭐 유명한 연예인을 거론하시면서 예. 그런 친구들도 나를 만나려 하는데 너 따위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예. 말씀을 하셨었죠. 어찌 보면 그런 그 현상이라는 것이 장자연 씨뿐만이 아니라 네. 뭐 이걸 이제 다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는 물론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네. 장자연 씨뿐만은 아니었다라는 것만큼은 네. 여기서 네. 증명이 되는 거군요. 저는 사실 초반에 20대 초반에 언니와 같은 회사에 있을 때는 그런 제안조차가 없었고 예. 언니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 그런 제안을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이 따랐었거든요. 제가 뭔가 품행이 뭐 올바르지 않게 보였다라든지 예. 그러니까 저의 잘못이고 저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람을 잘 보지도 못하고 바깥에 낮에도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한 것 같아서 그런 제안 자체를 받았다는 게 그 예. 이후로는 모든 생활조차가 힘들어서 엄마랑 거의 뭐 10시간 넘게 통화만 하니까 엄마가 이상하다고 느끼셔서 예. 와서 이제 제 상태를 보시더니 캐나다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하셨고 저도 딱히 연기만 생각했던 사람이라 연기를 할 수 없으면 뭘 하고 싶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엄마랑 같이 다시 캐나다에 돌아가게 예. 됐습니다. 그 대형 기획사 대표라는 그 사람은 뭐 이름만 되면 누구든지 알 수 네, 있는. 지금도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아, 현직에서. 네. 예. 더는 여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그 뒤로 한국을 결국은 떠나시게 된 상황이고. 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다 하고 가고 싶어서 예. 제가 이렇게 증언을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윤주라는 아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보호가 철저히 안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증언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또 국가에서는 이런 보호 시설조차 없어서 그러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예. 지상의 빛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어요. 지상의 빛. 네, 예. 제가 땅지 밝을 오여서 이름이 이제 아, 지상의 예. 빛 뭐 그런 예. 뜻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금액이 모이면 큰 힘이 될 거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는 제5대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증언자, 목격자, 제2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경업체 대표님과 상담을 해서 24시간 경호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아,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아끼겠다는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에 꼬리에 물다 보면 윤지호 씨가 가끔 좀 뭐랄까요 곤란해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네.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예, 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윤지호 씨였습니다. 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예, 시작하죠. 예, 첫 키워드는 내가 했다로 잡았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인데요.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수십억 대의 주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후보자는 남편이 해서 잘 몰랐다고 했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남편 탓하냐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오늘 이 오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습니다. 예. 오 변호사는 주식은 전적으로 제가 했다. 예. 그렇고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 요즘은 모바일로 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30억 원이 넘는 주식 자산에 대해서도 오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의 연봉이 변호사로서 세전 5억 3천만 원 정도 된다. 예. 본인은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가 건전하다고 생각해서 15년간 주식으로 투자, 저축을 해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세전 5억 3천이면 세후로는 약 3억 2, 3천만 원이 됩니다. 예. 부동산이 주식보다 건전하지 않다고 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본인은 밝히지 않았지만 예. 부동산의 경우 이제 투자의 대상이 되면 전체적인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예. 주식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은 됩니다. 예. 이 후보자 주식 거래 문제 핵심은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데 혹시 주식 문제가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인데요. 오늘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만약에 불법이 확인될 경우 이 후보자가 사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오늘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투자했던 회사가 회계 문제로 거래 정지를 잠깐 된 적이 있었는데 약 2주 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그 다음에 거래 정지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대량 매수했는데 예.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다시 이 변호사가 반박을 했는데 만약에 거래 정지를 알고 팔았으면 전량을 팔지 일부만 팔았겠냐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잡았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지난 1월에 크게 논란이 됐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에 가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장면인데요. 크게 논란이 됐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 석 달이 지났는데 당시 피해자인 가이드가 오늘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었는데 거절하면서 문자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잊혀질만 하니 숨겼던 발톱을 내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예. 그 일이 있은 뒤로 본인은 이제 여러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가이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차 워싱턴에 방문 중인데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행사 스태프로서 현지 업체로부터 좀 고용이 됐을 텐데 지금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가이드가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일을 못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물론 명확치 않지만 피해자가 볼 때는 발톱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면 가해자였던 예천군 의회의 박종철 의원 등은 당시에는 이렇게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요즘 반대로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예천군 의회는 박 의원과 다른 한 명을 제명 처분을 했었는데 지금 제명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도 그냥 해버리죠. 예. 하나 남았는데. 예. 마지막 하나는 민망했던 드론입니다. 예. 예. 지난 7일 전남 공흥에서는 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면 군수가 저렇게 축사를 하는 와중에 당시에 이제 공흥에서 군수가 민주평화당 소속인 군수가 뭘 잘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 공흥으로 유치했다. 예. 다 같이 박수를 치는데 한 명만 박수를 안 칩니다.
봉이 지역구였던 전 민주당 의원인데요. 예. 좀 화가 난 표정으로 박수를 안 쳤습니다. 그러네요. 급기야 시비가 좀 붙었는데요. 잠깐 그래요? 들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둘 다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세요.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구만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정당은 강이었고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알았습니다. 저 제목은 화합 한마당인데 예. 저 어떻게 저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축사하는데 단상에서 저렇게 말싸움하는 거는 예. 흔치 않은 관계입니다. 지금 계속 싸우고 군수랑 전 의원이 싸우니까 영상을 찍던 드론이 어디로 아, 카메라를 멀리 둘지 가버리는군요. 몰라서 초점을 이리저리 바꾸다가 예. 멀리 빼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걸 뭐 잡고 있을 수도 없고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예. 드론은 군청에서 관계자가 찍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차마 영상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예. 지금은 민주평화당 소속 군수가 있고 앞서 시비가 있었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전 의원인데 예. 민주당 소속 전 의원에게 축사 기회를 주지 않자 예. 사실 이전부터 화가 좀 났었던 것으로 그렇군요. 알려졌습니다. 예. 단상 밑에서는 화합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상 위에서는 전혀 안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이 17도에서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환경부는 내일 아침과 밤 사이 대기 정체가 심각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거란 예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모레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우뚝 걸린 깃발 펄럭이며 당신의 텅 빈 가슴으로 불어오는 더운 열기에 세찬 바람 살며시 눈 감고 들어봐요. 먼 대지 위를 달리는 사나운 말처럼